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는데 맞나요? 대출 규제로 서울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는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동네마다 뭐 다르긴 하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을 낮춰가지고 팔아야 되는 분들이 많진 않거든요. 많진 않아서 뭐 이런 건 있죠. 한강뷰 뭐 고층이랑 뭐 뒷동에 한강뷰 안 나오는 동을 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같은 단지인데 뭐 4억이 빠졌네, 8억이 빠졌네, 뭐 이렇게 지금 뭐 기사들도 나오고 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봐라, 뭐 급락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로얄동과 로얄동이 아닌 거에 대한 가격 차이, 뭐 저층과 고층의 가격 차이 이런 게 분명히 시장에는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싹 다 무시하고 한강뷰 고층의 완전 로얄동이 만약에 뭐 30억에 나왔는데 그 뒷동에 있는 뭐 4층짜리 그것도 이제 타입이 많아요. 요즘에는 타입이 많아가지고 타입도 또 좀 작고 아니면 뭐 저 방향이나 뭐 조망이 좀 안 좋아. 뭐 이래서 이게 30억이 아니라 뭐 26억에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봐라 벌써 뭐 15% 빠졌다. 대출 규제로 15% 빠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호가가 내려가는지, 호가가 막 쭉쭉쭉쭉 빠지는 게 좀 보이면은 유의미하게 시장이 좀 바뀐 것이고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좀 지켜는 봐야 되는데 결국에 매도자들이 가격을 좀 낮춰줄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여유가 없어지느냐가 핵심인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까지라고 보이긴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상급지로 갈수록 더더욱 그렇고 중급지라고 뭐 굳이 얘기를 해나? 중위 지역들은 약간 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갈아타기 할 때는 내 집이 보통 뭐 예를 들어 뭐 5억이다. 그러면 나는 갈아타기를 7억이나 8억으로 하러 가지 뭐 4억 3억짜리로 오히려 낮춰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상위 지역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상위 지역 사람들은 급할 게 없으니까 중위 지역 오히려 그 하위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예 그냥 금매로 던지고 가자 그냥 금매로 던지고 그냥 여기다 좀 얹어가지고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약간 홧김에 던지는 금매 뭐 이런 것도 있어. 왜 이렇게 안 팔려 빨리 옮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던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잡으면은 또 이제 시세가 또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낮아지는 게 좀 보이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빠졌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빠진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갈아타려고 또 다른 데 가서 사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그 뭐 급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라인이 있습니다. 강동에서 이렇게 잠실 거쳐가지고 이렇게 강남으로 들어가는 라인하고 뭐 이쪽 강서 쪽에서도 뭐 마곡 들렸다가 뭐 이렇게 목동에서 여의도로 가는 뭐 라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나름 그렇게 기차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뒷동네에서 팔리면은 또 앞동네에 와서 또 사러 오시고 뭐 이런 것이 많지. 사실 지금 분위기는 1주택자인데 집을 팔아가지고 저는 무주택이 될 겁니다. 무주택으로 전세나 월세를 살 거예요 라는 분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뭐 사업이 뭐 힘들어지거나 해가지고 뭐 기존에 있는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급박함에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코너에 몰리지 않으면 보통은 1주택으로 거기다 실거주를 하다가 뭐 집값도 뭐 싼 게 아니라 한 10억, 뭐 15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분이 갑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숏을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버스 들어가자 하면서 그 집 팔아가지고 뭔가 금융자산에 집어넣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집을 팔아서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업이 망했을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올 때 하시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전세를 주고 나는 뭐 시골이나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뭐 월세를 살지언정 그 한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팔면서까지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은 저는 뭐 거의 못 봤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하나가 팔렸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서울 안쪽에서 금액대가 이제 뭐 한 10억 넘어가는 곳이 뭐가 팔렸다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요 돈을 들고 어딘가로 가가지고 지금 물건 알아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저와 같은 경우군요. 저도 조금 낮춰가지고 빨리 팔고 상급지로 매수했어요. 그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제가 이제 대충 추정을 해보면 집이 한 12, 3억 정도가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신기하게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통 한 4에서 한 7, 8억 정도, 4에서 7, 8억 정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 그 정도 집은 이제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의 약간 20평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막
집을 조금 괜찮은 집을 산다는 느낌이야. 괜찮은 집을 좀 살 수 있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대출 더 받고 해가지고 돈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가. 근데 한 집값이 뭐 한 12, 13억대 뭐 이런 데들을 가는 거는 보통 첫 집으로는 못 사요. 첫 집으로는 못 사고 이미 기존에 어떤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러니까 뭐 4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8억이나 10억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뭐 한 4에서 뭐 6억, 7억을 벌었어. 그동안 뭐 2017년부터 오른 게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그리고 실제로는 2017년 전에도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집을 보유한 지 뭐 한 7, 8년, 뭐 10년 되신 분들도 꽤 많아요. 평균적으로 한 7에서 10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파시는 분들이 2014년에 샀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럼 2014년에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지금 팔면 거의 10년을 내가 저축을 한 거죠. 그러면 그때 뭐 예를 들어 한 4억에 산 게 지금 뭐 한 10억이 넘어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10년 동안 또 저축을 했어. 그러니까 있는 집 팔아가지고 보니까 현금 한 7, 8억 생기고, 그리고 내가 또 모아놓은 돈이 또 한 3, 4억 있어. 이래가지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순수하게 10억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왜냐면 집을 워낙 오래 가지고 있으니까. 한 8년, 10년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10억이 넘어가는 그 구간대들은 갈아타기를 갑자기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5에서 8억대는 이게 첫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갈아타기를 못해. 근데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7, 8년이 지나버리면 그때 가서 이제 시세가 오르면 자기도 팔아서 또 한 10몇 억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미 그거를 10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려고 딱 봤더니 현금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소득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지금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집값이 12억에서 14, 5억 정도 됐다 그러면은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되시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나이가 있고 뭐 이제 뭐 애도 크고 하니까 저축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대출은 잘 됩니다. 왜냐면 대출은 어쨌든 DSR로 보는 거니까,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있는 돈에다가 조금 얹어가지고, 야, 그러면은 한 이번에 15에서 한 18억 사이로 갈까? 뭐 이런 느낌을 받죠. 그러면 이제 딱 가는 거야. 가면은 이제 실거주 갈아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실 때도 5천 깎아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번 돈이 한 6억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을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막 화가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무슨 집을 가지고 6억을 버냐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한 7, 8년 전에 산 거야, 이미. 한 10년 전에 샀어. 10년 전에 분양을 뭐 4억에 받았는데 지금 집이 1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그냥 5천 깎아줘. 야, 그리고 팔고 가자. 왜? 우리 영식이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우리 영식이 지금 중3인데 미리 들어가서 지금 세팅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넘어가기 전에 그 중3, 4, 5월 달쯤에 이사 가려고 고민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은 바로 고등학교로 전학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어. 왜냐면 이미 애들이 어느 정도 세팅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같이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전학 들어간다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정도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낫지. 그 안에서 친구들도 조금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동네에 좀 적응도 좀 되고, 학원 같은 것들도 어쨌든 좀 세팅도 좀 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지금 9월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9월 달 뭐 10월엔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깎아주고 그냥 넘어가자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거야.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 거를 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여기 딜이 좀 되니까. 어느 정도 한 10억대 물건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럴 때 뭐 학기가 바뀌거나 아예 학년이 바뀌거나 요럴 때 한번 가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뭐 아예 뭐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집을 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 60대, 70대면 노인이기 때문에 이 집을 팔아가지고 뭐 지방으로 갈 것이다. 제가 봤을 때 그럴 사람 거의 없다. 제가 아는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서울에 그래도 번듯한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집을 팔아서 집을 낮출 마음이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2, 3명 정도는 있고 거의 없다고 좀 봅니다. 거의 없어요. 차라리 그 집을 전세를 주면 전세를 줬지, 그걸 팔아가지고 뭐 무주택이 거의 되면서 뭐 나는 뭐
12억짜리를 팔아가지고 뭐 4억짜리로 이사 가고 뭐 8억은 어떻게 들고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60대 70대 정도 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은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잘 벌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보통 본인이 집을 사는 게 40대거든요. 40대 때 집을 사기 때문에 70대 기준으로 보면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럼 30년 전이면 언제냐면은 1994년 정도 되는 거예요. 1993, 4년 정도. 그때 그 일기 신도시 막 공급하죠. 그래서 막 서울에 뭐 한 3, 40만 호가 막 갑자기 막 지어집니다. 뭐 분당, 일산 할 것 없이 막 지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분당에 뭐 분양받은 분들도 있고, 뭐 서울에 집 뭐 전세 살다가 뭐 집 뭐 분양받은 분도 있고, 다양하죠. 그때 되면 이제 40대 정도 되신 거니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사다난했어요. IMF도 있었지. 금융위기도 있었지. 근데 사이클이라는 걸 내가 어쨌든 한 30년이니까 한 3번을 겪은 거잖아요. 이분은 어쨌든 살아오면서 겪은 거야. 그러니까 20대, 30대들은 지금 예측을 하는 거지만 60대, 70대는 그냥 알아. 나는 이걸 해야 돼. 내가 주식도 깨작깨작 해보고 뭐 집도 해보고 뭐 다 해봤어.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 재산을 만들어준 거는 내 집이거든요. 내 집이 거의 90%의 자산을 만들어 줬을 거란 말이죠. 서울에 한 70대 정도 되시는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봤을 때 대충 따져봐도 뭐 이상한 투자를 하시지 않았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오셨다면은 거의 자산이 10배 가까이 늘었을 겁니다. 10배 가까이 늘어갑니다. 30년 정도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든 내 자산을 가지고 갑자기 정리를 해가지고 3억대로 간다는 거는 내 주거 환경을 극도로 포기하는 거예요. 극도로. 그러니까 엄청 포기하게 됩니다. 이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시골을 좋아한다는 거는 저는 그 노인분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 노인분들이 과연 시골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 노인분들이 시골을 좋아하는 경우는 그냥 잠깐 가서 그냥 잠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 쐬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지금 60, 70대들은 과거의 8, 90대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되게 젊게 살았던 분들이고 이분들이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40대였던 분들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40대였습니다. 그때 어땠어? 우리 다 붉은 악마, 레드 데빌스 해가지고 막 빨간 티 입고 막 길거리에서 응원하고 그랬어. 그런 분들이 지금 60대, 70대인데 그분들 보고 시골 가서 산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그분들은 이 서울에서 살아왔던 추억과 인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사회생활 자체를 아예 서울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을 것이고 일생을 거의 서울에서 많이 살았던 분들이 서울에 남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시골로 왜 가냐고. 갑자기 가가지고 뭐 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 개 키워요? 개는 집에서도 키워. 그러니까 그분들을 과거에 진짜 무슨 시골 할머니 같이 약간 그 추석 때 만나는 외할머니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냥 나이가 많지만 그냥 도시인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 안 팔고 팔 마음이 별로 없으시고 오히려 더 상급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상급지 가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상급지라는 게 되게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요즘에는 그 병원 얘기들 여러분들 요즘 그 도시 전설처럼 많이 돌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제가 무슨 뉴스를 하나 봤는데 대전에서 산모가 갑자기 조산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빨리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10달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뭐 6달, 7달 만에 나오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전에 있는 산모가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응급실 뭐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거기다 산부인과는 더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순천 가서 나왔대요. 순천 가서. 대전 사람이. 대전에서 앰뷸런스 타고 순천까지 2시간 반인가? 3시간인가? 가가지고 거기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합니까? 아니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이 체감을 합니까? 훨씬 더 많이 체감을 하시죠. 몸이 아파도 한 번 더 아픈데 근데 가까운 병원이 있고 좋은 병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다 느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다 정리하고 뭐 외곽지로 나가고 뭐 가평으로 가고 하는 게 쉽진 않죠. 누군가는 하겠지만 그게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대세가 되기는 좀 쉽지 않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뭐 더 많으신 분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에 집을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그냥 회사원이나 뭐 외벌이 뭐 주부로 사셨던 그런 노인분들의 마인드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양하신다고 수도권 인근에 전원주택 사셨다가 병원은 멀고 운전도 못하게 되니까 바로 팔고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운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전기차 그 페달 5인 사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뭐 급발진이라고 부르다가 최근에는 이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도 그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했지만 아니다, 제조사 문제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페달 블랙박스가 많이 달렸죠.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라는 게 페달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급발진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뭐 거의 다죠, 그냥. 거의 다 페달을 잘못 밟더라. 내가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악셀을 더 밟아버려가지고 차가 막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돕니다. 그래서 급발진 사고, 정확하게는 페달 5인 사고인데 그 페달 5인 사고의 대다수가 80~90%가 다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노인인데 내가 농구 선수처럼 뛸 수는 없잖아. 조기 축구 하는 분들도 뭐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순발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지고 그럼 운전하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운전 정말 잘하던 분들도 나이가 뭐 70~80대가 되시면은 남자분들도 운전 잘 못하거든요. 본인도 느껴.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라는 걸 느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지하철로 갑니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일수록 지하철을 좋아하세요. 버스 안 타. 여러분들 부모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버스? 지하철이 없으면 타죠. 근데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탑니다. 왜요? 지하철은 무료거든. 이 지하철 무료가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꽤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시간이 뭐 아주 부족하진 않잖아요. 근데 급하게 갈 이유가 뭔데 도대체. 거기다가 버스를 타는 게 그럼 편하냐? 그것도 아니야. 버스보다 지하철이 더 쾌적해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하철을 아침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 타니까 지하철이 힘든 거야. 이 출퇴근 시간이 아니면요. 지하철은 되게 쾌적합니다. 특히 평일 낮에는 쾌적해요. 사람이 없어. 앉아갈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시간도 뭐 탁탁 맞춰주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불편함이 없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애들 뭐 한번 보러 가거나 뭐 친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지하철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수도권 서울 사는 노인분들의 어떤 기본 디폴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 라인으로 좀 가시죠. 뭐 마을버스 타고 타든 어쨌든 멀리 뭐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호기롭게 밖으로 나가셨다가 겨울 2번 겪고 여름 1번 겪으면은 이거 사람 살 데가 안 되는구나. 단독주택이 좋긴 한데 잡초 뽑다가 이 벌레 잡다가 뭐 쥐, 고양이 뭐 이런 거랑 싸우다가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나 그냥 관리실 있는 아파트로 돌아갈래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세적인 어떤 소수의 취향일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저는 도시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60, 70대 말고 40, 50대들은 더 절대로 안 갈 것이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형님들도 시골에 가서 살겠다는 거는 전혀 없어요. 시골이 어느 정도냐면은 하남 정도? 하남이 시골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좀 외곽 가서 살라고. 어디 가시게요? 하남 정도? 약간 그런 느낌. 하남이 외곽입니까? 외곽은 외곽이지만 하남 정도면 그냥 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급발진은 솔직히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 노인 면허 반납 분위기 몰아가려고 이런 일 반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급발진이 아니고요. 페달 5인 사고이고 페달 5인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논문도 많고 데이터도 많이 쌓였고 다 80~90%가 다 노인들한테서 일어나고 있다. 젊은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극히 드물고 대부분 5인 사고를 일으켰지만 사고까지는 안 갑니다. 5인에서 밟지만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은. 이거 빨리 이거 내 엑셀 밟았나 보다 하고 떼는 거죠. 아니면 브레이크를 같이 밟거나. 그래서 이 급발진 사고라는 말은 없애는 게 맞다. 정확하게는 페달을 착각하는 인지 능력이 감소함으로써 생기는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인들 면허를 반납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선진국들은 좀 하고 있는 제도고요. 뭐 일본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긴 봅니다. 왜냐면 어찌됐든 간에 요즘 차들이 점점 빨라지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가 생기면서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속력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카 수준이에요. 그 예전에 소나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속력이 뭐 100km까지 가는데 8초, 9초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느긋하게 천천히 가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그냥 일반적인 저렴한 차들도 그 옛날 그냥 정말 약간 고성능 차, 약간 BMW 느낌으로 달려 요즘에는. 그리고 약간 전기차 중에 좀 빠르다 이러면은 난리 납니다. 제가 그 테슬라를 타는데 제 차 그 제로백이죠. 제로백. 0에서 100km 가는 게 3.9초예요. 여러분들 3.9초가 어떤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빠른 차도 있는데 저는 그냥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3.9초를 놓고 밟잖아요. 그러면은 과장 조금 보태가지고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T 익스프레스 떨어지는 느낌이 나. 근데 그게 3.9초입니다. 그러면 한 5초, 6초 정도만 돼도 엄청 빠르거든요. 5초, 6초만 돼도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5초, 6초 만에 대응이 안 되는 거고 그 좀 능력이 좋으면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이런 차들이 점점 더 빨라지고 좋아지는데 이럴 때 노인분들이 어떤 그 건강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구 몬다는 거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죠. 이거는 저는 뭐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면허를 주고 나서 갱신에 대해서 너무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다 갱신해 주잖아요. 사실 건강이나 신체 능력을 좀 저는 확실하게 좀 봐야 된다. 면허 딸 때도 너무 대충 하는데 그 면허 딴 이후에도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1차선, 고속도로 1차선은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이 어디예요? 갓길이 1차선인가요? 이런 사람도 운전을 해. 1차선이 어디부터 1차선이에요? 오른쪽부터 1차선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운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1차선은 이 중앙분리대 쪽 붙어 있는 데가 1차선이고 고속도로는 1차선을 다니시면 안 돼요. 여긴 항상 비워둬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추월할 때만 쓰고 추월 끝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항상 2차선으로 다녀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 운전자들 중에 반은 될 겁니다. 반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를 뒤에서 빵빵거리면은 욕하는 나라입니다. 이 우회전 표시나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는 그 차선에 직진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 직진하려고 딱 서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차 빼달라고. 차 왜 안 빼냐고 뒤에서 막 그 쌍라이트 킵니다. 자기 우회전 하고 싶은데 앞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아니 정확하게는 여긴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동시 차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본인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뒤에서 쌍라이트 키면서 왜 안 나가면서 정지선을 위반하라고 빨리 앞으로 나가라고 횡단보도로 차 빼라고 빨리 횡단보도에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차 빼라고 막 뒤에서 막 빵빵거립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체크도 안 하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고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2차선으로 가면 너무 느려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오히려 사고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앞으로 운전 그 매너를 바꾸겠다고 말을 해주세요. 그 마인드로 다니면 안 돼요. 아시겠죠?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2차선은 정속주행 하는 겁니다. 2차선은 정속주행. 그리고 2차선이 좀 느리면 느린 대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추월하고 다시 들어가고 추월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원래 규칙이다.